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망이 투표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125석 가운데 63석을 얻었고요. 열린여당은 공명당은 13석을 획득했습니다. 더하면 76석인데요. 대승인 거죠. 이번에 모든 자리를 다시 뽑은 게 아니라서요. 기존에 있는 여당 의석수를 더하면 146석을 확보한 겁니다. 이 146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넘긴 겁니다. 네, 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인데 3년마다 선거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되어 3년마다 절반씩 개선을 하는데요. 네. 압승 맞습니까? 압승이죠. 역사적인 압승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압승을 한 겁니까? 뭐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조의원 참의원 다 뭐 압승한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아베 기간 내내 사실 압승했죠. 네. 근데 이번도 예상이 됐던 건데 아베 총리 피격 때문에 예상보다 좀 더 집권당이 유리하게 나온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참의원하고 중의원에서 그 개헌, 일본의 그 집권당이 말하자면 정치적 목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 헌법 개정에 필요한 개헌 발의 정족수가 네. 참의원, 중의도 모두 3분의 2 의석 이상을 얻어 찬성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결과는 그 개헌파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훨씬 넘긴 거죠. 이게 이제 이 개헌선이 166석인데 왜냐하면 중의원이 참의원이 248석이거든요. 총 의석이. 그중에 3분의 1은 166석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권이 이제 연립 여당이 얻은 게 146석이라고 하셨고요. 그게 개헌파가 뭐냐면 일본 유신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인 개헌파거든요. 야당이지만. 네. 그게 이제 한 20석 되고, 그다음에 국민민주당이라고 또 야당이 있어요. 그것도 10석 되고 하니까 합하면 무려 177석 정도 돼요. 그러면 개헌으로 갑니까 일본은요? 개헌으로 갈 수는 있는데 개헌으로 가는 게 간단치는 않아요. 개헌 가려면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해야죠. 네. 국민투표는 이제 유효 투표수에 이제 과반수 넘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집권 자민당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헌법 제9조거든요. 일부 평화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1조이죠. 근데 군대 보육, 전쟁, 교정권 뭐 부정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이 개헌의 주 목표가 이제 일본 자위대라는 이름의 전수방이에요. 원래 전수방이라고 하는 걸 자기 나라에 대한 공격이 있기 전에는 먼저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네, 그러니까 자위대죠. 그렇죠. 그렇게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정식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정권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개헌 발의도 넘겨야 되고 이제 국민투표 넘겨야 되는데 국민투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 매체 여론조사는 뭐 50% 넘고 60%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개별로 그러니까 정말로 전쟁해도 좋은가 아니면 군대 보유하고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동맹하고 같이 싸우는 거. 그래서 전수방이 아니에요. 찬성하냐고 물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이거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만일에 이걸 가지고 개정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물론 따라 다를 텐데 그 핵심 조항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민당이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 반드시 과반수 통과된 데는 보장이 없어요. 만일에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한국에 살아서 그런지 한국은 이를테면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잖아요. 정권을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일본은 늘 자민당만 집권하는 것 같고 그게 야당도 맞습니다. 존재감이 없고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이 뭐 질이 멸렬이죠. 지금 분열돼 있는 데다 리더도 없고. 그런데 일본이 1955년에 55년 체제라는 게 있어요. 네. 1955년에 그때 보수 정당들 보수당 자민당과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자민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만들게 한 거예요. 뭐냐하면은 그때 냉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 보수 합동으로 해가지고 좌파 사회당이 결코 집권할 수 없게 딱 만들어놨어요. 보수 사회당은 많이 나가봐야 3분의 1석 이상 못 가게. 그래서 계속 자민당만 집권하는데 대신에 자민당 각 파벌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일본에서는 정권 교차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민당 일당 독재가 계속되어 온 거죠. 그걸 만든 1955년 보수합동 체제를 만든 사람이 이번에 4월 난 아베 신조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이가 핵심 인물이고요. 그 전범이죠. 그 그렇죠. A급 전범이었죠. 근데 이번 선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시와 아베 가문의 일본 전후 체제를 만든 핵심 정치로 치면 세습 정치가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는 아닌지 또 있는데 하여튼 아베 신조 그 말하자면 보수 우익의 총 기수라고도 할 수 있고 중심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어쨌든 퇴장했잖아요. 비극적인 퇴장을 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여 압승보다는 아베 신조의 비극적 퇴장이 오히려 이 참여 선거에 훨씬 더 무게 있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본의 정치 전통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후진적인 정치를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결례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배운 혹은 서방적, 미국적 혹은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헌법 말씀하셨지만 평화헌법으로서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헌법 앞에는 천황폐하 얘기만 잔뜩 또 나오잖아요. 천황폐하가 옛날에는 직접 실권을 가진 그런 주권자로 명기한 게 전전 헌법이면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거 주권은 뭐 국가 상징으로서 근데 실제로 존속하고 있고 사실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천황이 전쟁 책임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본 독특한 나라, 이웃 나라지만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일본 소식 하나 더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에 가서 조문할 예정이라고요? 일본에 가는 건 아니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마련한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하는 예정입니다. 다만 일본에는 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사절단입니다. 교황청에서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주일 교황대사 앞으로 교황 명의의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 무의미한 행동이 일본 사회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사적 책무가 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도요. 아베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의미승장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거 독특한 입장이네요. 한 기자님. 예, 뭐 하여튼 비극적인 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걸 애도를 표하는 거는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동시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고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의 문제나 야스쿠니 그 참배하는 문제 등등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결코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993년도에 그때 그 고노 다마라고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나 이런 데 대한 전쟁의 책임을 일본 정부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요 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보수 우익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강제동원도 아니었고 위안부 강제동원 것도 아니었고 돈 벌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얘기들이었죠. 한국한테 좋은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린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간단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전 총리인데 우리나라의 현 총리가 조문을 가는 게 맞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의전상.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전 총리면 전 총리가 조문 사절로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 현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 초조감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애착을 보이는 건 나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우리 정부 훨씬 느긋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오히려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 마치 매달리듯이 한일 관계 정상화로 이게 그거 문제를 만든 쪽은 일본인데 왜 우리가 마치 문제가 우리 쪽에 있는 양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모양을 보이는지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도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해야죠. 그건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교황청 외무장관의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해야 될 외교 정책인 것 같고요.